인문의 마지막이다. 인문의 마지막. 인문 13을 시작해보자, 얘들아. 자, 1단락부터 읽어볼게.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전 세계는 하나의 응집성 있는 세계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문지문일지라도 이렇게 내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나오면 좀 신경을 쓰거든. 그래서 원인을 잘 봐봐, 얘들아. 15세기부터 시작이 된 신학로 개척이 있었는데 요 이후에 세계는 통합되기 시작을 했대.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해서 통합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통합이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플러스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나면서 세계가 이제 통합되기 시작했대. 신학로 개척에서 유럽의 해양 세력은 세계 각지의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각 문명의 물질적, 정신적 성취물들이 활기차게 충돌하고 교류를 했다. 누구 덕분에? 유럽의 요 해양 세력 덕분에 이러한 세계 각지의 문명권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됐는데, 다른 말로 위에 보이지? 세계가 이제 통합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지금. 누구 중심으로? 요 유럽의 해양 세력 중심으로 스페인, 여러 가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애들 있잖아. 파괴와 갱신, 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대 세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있었다까지야. 체크해보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운데 근대 세계 형성되었고 요게 있었다까지야. 비문학에서 나는 항상 1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 이유가 뭐냐면 1단락 마지막 문장과 2단락의 시작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1단락 마지막 문장 보시면 파괴, 갱신, 융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어디쯤인지는 몰라도 파괴, 갱신, 융합이 나타나야 될 거고, 또한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라는 것이 위에 나왔던 신학로 개척을 기점으로 대서양을 진출하게 될 거니까 이 밑에는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 돼? 신학로 개척 중에서도 대서양 진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주고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겠다 정도 생각하고 2단락 넘어가보자. 2단락이다. 자, 유럽의 신학로 개척 이전 이 시기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학 권역은 인도양이랑 지중해였다. 오랫동안 인도와 아랍, 동아시아 등 주요 해양 세력들의 무대는 인도양이었고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교역을 했다. 자, 중요한 말 나오제. 자, 일단 갈로를 쳐볼게. 인도와 아랍, 동아시아의 주요 해양 세력들은 말이야. 그건 인도양은 네이버 지도 쳐서 봐봐라, 얘들아. 인도 옆에 있는 바다인데 양이었고,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를 좀 박아놓을게. 서로를 인정했다. 이게 왜 중요해? 우리는 얘들아 대서양이 중요한 거지 인도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 하지만 인도양에 대해서 본문에서 2단락에 서술한 걸 보시면은 서로를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1단락 마지막 줄에는 파괴와 갱신, 융합이 반복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이 대서양 진출 말고 인도양 세력에서는 파괴와 갱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유럽의 그 국가 해양 세력 마인드랑 요 인도양 해양 세력 마인드가 완전 달랐던 거지. 서로 인정해 줍시다.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이해됐지? 요 상태여서 언제까지는? 신학로 개척 이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유럽이 대서양 진출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계속 읽어본다. 또한 유럽 내부로 보면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교역의 중심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권역의 국가들이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지중해 중심의 교역이었지. 그러나 15세기 이후 나왔으니까 15세기 이후 해양 권역의 중심은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서양 권역의 국가들은 대서양을 기점으로 하여 인도양과 지중해, 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역접 대서양 중심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이제 중심 권역이 바뀌제. 어디에서? 인도양과 지중해에서 이제는 뭐야?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 대서양에서만 노냐 그게 아니라 인도양, 지중해, 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기 시작한 게 바로 누구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서양 권역 국가들이 이제 대세가 된 거지. 이해됐나? 요까지가 1단락과 2단락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쭉 읽으실 때 시기를 잘 보라고 얘들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기가 15세기야 지금. 15세기 이전과 이후는 뭔가 교역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좀 달랐다는 거고. 자, 그래서 15세기 이후에는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이 대서양 권역 국가들이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다까지만 2단락에서 알아주면 되겠다. 됐지? 3단락 가봅시다. 자,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러 문명은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접이 나오면서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권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즉 뭐야? 인도양은 인도양 권역 국가끼리, 지중해는 지중해 권역 국가끼리 뭐 요렇게만 하고 있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 중국 이슬람은 충분히 원양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명나라 시대 정화의 원정과 같이 원양항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지만 역접이 나왔네. 하지만 원양항해를 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체계화하려는 시도조차도 없었다고. 그래서 지만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대비를 시켜보자.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지만 말이야. 이슬람과 중국은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뭐다? 체계화하거나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지. 15세기 이전 또 나오죠. 15세기 이전은 대서양 진출 전이지. 항해는 가능한 한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문명은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몸을 시도하지 않았다. 요렇게 밑줄을 치기는 치지만 우리는 뭐라 해석해야 돼? 15세기 이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이 권역을 넓히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15세기 이전의 특징들이야. 그 다음 문명 간의 해양 경계는 대륙 경계만큼이나 고정되어 있다. 문명 간 해양 경계는 고정이었다. 하지만 역점이 나오며 유럽은 바다로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유럽 동그라미 칠게 누구랑 대비돼? 얘랑 중국 이슬람은 완벽하게 태도가 다르지 지금. 유럽은 적극적 진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 이는 유럽의 항해 기술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야. 왜? 얘들도 있었거든. 중국도. 브루델은 학자 유럽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해양 권역으로의 모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같은 문명은 자기 세력 내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단 말이야. 이 중국 애들은 워낙 땅덩이가 크고 주위에 뭐 국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권역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굳이 해양 권역을 넓혀야 되는 필요성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말이야 유럽의 도시들은 좀 달랐어.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하였고 더 넓은 세계가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있던 유럽은 지리적 위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실하게 해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절실했냐에 따라서 유럽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지리적 위치도 극복하고 싶고 끄트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출을 한 거고 중국 문명 같은 그 거대 문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 권역 내에서만 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뭐 극복할 게 없지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까지가 바로 가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유럽이 해양 진출, 즉 대서양 진출에 적극적이었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가가 끝났다. 됐지? 자, 그 다음 단락 보자.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접속사 나오면서 유럽의 진출은 모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신흥상인 계층이 뒷받침도 해서 이루어진 대형 사업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은 파괴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 난 여기에다가 별표를 받겠지. 물론 있잖아 뭐 공부할 때는 별표 안 박아도 돼. 내가 별표 박는 이유는 이 내용이 뒤지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글을 독해함에 있어서 웨이포인트 같은 거야. 웨이포인트. 그러니까 이 글을 독해할 때 이 단어를 꼭 신경 써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단어가 나오면 체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파괴적이라는 게 1단락 마지막 줄에 기억나나 얘들아? 1단락 마지막 줄에 어떤 게 나왔어? 여기 보시면 파괴와 갱신, 융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인정한다고 나오길래 얘랑 대비돼서 여기도 별표를 쳤었고 이 파괴란 단어가 지금 보이제?
여기 또 나오길래 또 별표를 쳤었어. 드디어 1단락 마지막 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파괴와 융합, 갱신 이런 게. 다른 대륙으로의 진출한 유럽 세력들은 모두 유래를 찾기 힘든 가공할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어떤 거? 식민지화 많이 했었잖아, 그치? 대서양에 접한 대륙들은 소위 유럽식의 혁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로 융합되어 갔다. 파괴와 융합. 근데 이 융합이 뭐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 융합이 아니라 유럽이 다른 대서양 국가들을 찍어 누르면서 강제로 시킨 융합이지. 그 밑에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에 따른 새로운 세계적 질서 형성을 유럽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럽의 세력 확장으로만 볼 수는 없대. 항해술의 발달이 이외의 모든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기술 결정론 이나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 중심주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편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어떤 해석을 하래? 지구의 모든 문명이 바다를 통해 만나게 되고 충돌과 갈등, 이해와 교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 단순히 유럽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유럽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 유럽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뭐다?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고 있구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메이닝은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한 것보다 훨씬 광대한 상호작용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광대한 상호작용이다. 대서양 진출을 유럽의 신세계 발견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아니라 기존 세계 질서를 변형시키고 나뉘었던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문명 간의 거친 만남으로 봤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뭐 유럽이 대단하다, 유럽이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 기존의 세계 질서가 변해가는구나,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그러니까 문명권 간에 만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야 지금. 됐지? 그 다음 날라 가보자. 마지막이다.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첫 모습은 분명 일방적 폭력에 의한 위계 질서가 가득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보이지? 폭력에 의한 위계 질서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어두운 모습 속에서도 각 문명 간의 상호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15세기 이전의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은 서로 소통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존재했다는 거지. 아프리카 따로, 아메리카 따로, 유라시아 따로 이렇게.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내륙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미지였고 아시아 또한 막연한 환상이었단 말이지.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은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는 상태였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하던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대륙이 바다를 통해 연결된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다. 누구 덕분에? 유럽의 대서양 진출 덕분에.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파괴적 폭력과 플러스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동반된 것이다 까지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들아. 총정리하자면 유럽의 대서양 진출 또는 유럽의 역할은 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각각 별개로 떨어져 있던 대륙 간의 상호작용을 이어주는 역할도 했다 해서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다. 그런데 좋은 일 할 거면 기왕이 좋은 일 할 거면 폭력적 방법 말고 좀 평화적 방법을 하지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한 지문이었지. 됐지? 그래서 문제 풀러 넘어가 보자. 1번 문제. 답 1번이었어. 적절한 것.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해서 학자 2명이가 나왔었지 얘들아. 마지막에는 누구 나왔노? 아까 누구 있었는데? 메이닝도 나오고 앞에 또 딴 사람 있었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 적어도 이 대서양 진출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줘야 되지. 이 글의 중심 포인트인데. 그 다음 2번 문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래. 콜럼버스 드디어 나온다. 얘가 아메리카대로 발견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신대륙 발견한 탐험가래. 그 밑에 여기서부터까지 읽을 때 다 체크할 거 없어. 우리 본문과 연관된 정보만 체크하면 되잖아. 쭉 읽어보시면 그의 항해는 가능했다. 스페인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옆나라인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항로를 개척해 많은 부를 챙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사벨 1세에게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콜럼버스의 제안은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성공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아,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제안은 국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구나. 포르투갈은 이미 이득 보고 있는데 우리 스페인은 걔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콜럼버스가 마침 한다고 하네? 그래서 하라 이런 거지. 신대륙 도착 이후 행동을 보아도 콜럼버스의 목적이 새로운 지리적 발견은 아니지. 목적은 뭐다? 새로운 지리적 발견이 아니라 경제적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이거야. 그는 여러 차례 신대륙으로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금재물 야탈하고 원주민들을 사로잡아서 파는 등 반복했어. 여기서 갈로 쳐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뭐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스페인은 엄청나게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까지야. 됐지? 답이 3번이었어. 보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의 한 행동들은 존엄성을 부정한다. 정확하게 잘 맞지 얘들아. 존엄성을 부정한다. 다 때려잡고 노예 삼아버렸으니까. 3번 문제. 대서양 진출. 드디어 이 글의 핵심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어. 4번 봐봐. 다른 문명에 비해 비교격 나오면서 독보적 한계 기술이 있었다. 바로 누가 있다? 아까 중국에 예시 있었지. 중국은 기술은 있었고 원양학의 능력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권역에 만족한 나머지 그것을 뭐 세계화하거나 뭐 하지 않아서 유럽이 결국에는 뭐 대서양 진출하게 됐다. 독보적으로. 그래서 4번 틀렸지. 독보적인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원양학의 능력이 있었다. 그 다음 4번 문제. 기역의 이유인데 기역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디냐? 요거.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이거 보이지? 광대한 상호작용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거야. 메이닝이. 4번 보시면 답 4번이었어.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문명 간 상호작용을 확대한 게 유럽의 역할이지. 세계 질서 형성까지 잘 말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다 얘들아. 자, 5번 문제 보자. 보기는 니은에 대한 학습 자료래. 보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은 신대륙에 적극적 기독교 전파했다. 아, 여기까지. 유럽의 해외 팽창은 국가의 주도한 사업이었고 종교적 신념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주도의 종교 전파는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신대륙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일방적 강요와 폭력이 동반되었다. 본문과 연관된 정보. 중남미 지역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현재는 유럽을 능가하는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의 기독교와는 구체적 모습이 좀 다르다.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들은 강제로 개종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원래의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신앙에 새로운 종교 체계가 결합하는, 이게 바로 우리 본문에서 나온 융합과 관련된 내용이네. 됐지? 이 정도 보기 분석할 수 있으면 문제도 틀릴 수가 없다. 답 4번. 중남미 지역에 전파되는 기독교가 기존의 종교와 결합하는 모습은 문제 하나도 없지. 보기 있는 그대로고 일방적 폭력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사례. 어떤 질서? 융합이 돼서 새롭게 나타났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본문을, 인문 본문을 정리하러 넘어가 보자. 자, 정리를 다 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자 얘들아. 1단락에서는 그 신항로 개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었지. 그래서 이 신항로 15세기 이후에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유럽이 대서양 진출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세계가 통합됐다는 건데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대륙과 각각의 권역이 각각 별개였다면 이 유럽의 대서양 진출 이후에는 이 권역들이 하나로 이어지게 됐다는 의미야. 어쨌든 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한 폭력과 강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계 통합은 문명 간 파괴, 교류, 융합의 장이 됐다 이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이게 1단락 내용 전체였어. 그 다음 2단락 보시면 신항로 개척 이전과 신항로 개척 이후를 나눠가지고 서술을 했는데 이전에 인도양과 지중해가 뭐다? 그 해양 권역의 중심이었지. 그래서 인도양에서는 아랍, 동아시아, 인도 이전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역을 하는 중이었고 지중해에서도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 중심으로 교역을 하는 중이었어. 단 어디로 나가지 않고 자기 지중해 권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중이었단 말이지. 하지만 그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해안 권역의 중심이 인도양과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확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 수특에 잘 나와 있었지. 이거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요 뒤에 나올 건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된다야. 세 번째, 3단락에서는 진출 시도의 이유에 대해 있었어. 그래서 중국이랑 뭐 유럽을 비교했었지.
유럽 이외의 국가, 즉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중국은 원양 항해를 멀리 나가서 배를 운전할 그런 항해 능력이 있긴 있지만 그거를 체계화시키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했어. 왜? 자신의 권역에 만족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유럽은 항해 능력도 있고 적극적 진출의 의지도 있었어. 왜? 자신이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 위치 극복, 경제 성장의 욕구 때문에 중국이나 이슬람과 다르게 항해를 해가지고 다른 권역을 찾아 나서고 다른 곳을 개척할 그런 그 욕구가 있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출을 시도한 거야. 사달라기 전에 진출의 과정에 대해 있었어. 진출 과정을 보시면 진출은 국가 주도에다가 상인 계층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진출을 잘할 수 있었다. 무슨 아까 문제에서는 콜럼버스도 나왔지. 자, 타 문화권에 대한 폭력도 행사하고 유럽식을 강요하면서 타 권역에 대한 진출을 계속 시도했어. 그렇게 함에 따라서 해안 권역의 중심 이동했는데 이 해안 권역 중심 이동을 갖다가 이 두 가지로 보지 말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기술 결정론, 자 뭐다?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안 권역의 중심 이동했다처럼 이런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해석 또한 해석이나 또는 단순한 지리적 발견으로 보기에는 그건 너무 단편적 해석이라는 거야. 대신 어떻게 해석하라고? 새로운 세계의 탄생 과정, 새로운 지구 권역의 탄생 과정으로 봐주는 게 단편적 해석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좀 넓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이닝은 이런 말을 하지.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광대한 상호작용의 현장이고 문명권 간의 만남이라는 뭐 용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5달락이 맞춰지고 6달락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의의에 대해 나왔지. 그래서 문명과 문명을 연결해줬다는 의의가 있다는 말이야. 뭐 하면서 파괴적이지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면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다 까지였어.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인문 13을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랑 과학으로 보자.